네,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주제부터죠. 첫 번째 주제 뭐라고 써있나요? 관료제라고 써있네요. 관료제 사실 수능에서 안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14, 15년 그쯤 나오고 그 후로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요즘 출제 경향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관료제라는 개념이 이 개념 자체의 안무를 뿐 수능에서는 보기로 계속 활용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빼는 건 좀 찜찜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라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료제는 4가지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관료제의 첫 번째 특징은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걸 뭐라 할까요? 세분화돼 있으니까 체계화 비슷해요. 전문화. 맞아, 전문화. 세분화 및 전문화. 세분화 및 전문화. 이 관료제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거대화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나타난 새로운 사회 조직 체제인데요.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업무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전문화가 특징이 됩니다. 근데 이건 바꿔 말하면 자신한테 맡겨진 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기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데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6글자. 빈관소 현상. 정답. 인간소 현상이에요. 훌륭해요. 인간소화 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료제는요, 이 관료제 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의 관계는 어떻죠? 단절되어 있어요? 그 표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식적. 위계의 서열, 수직적이기 때문에 위계의 서열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위계의 서열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경영이 민주적일까요? 비민주적일까요? 비민주적. 비민주적이에요. 비민주적 경영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장 밑에 과장 있고 과장 밑에 대리 있고 그 밑에만 사원 있고 이런 식으로 직급이 나눠져 있는데 제 친구들 거의 다 이제 사원 아니면 대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누가 다 홀라당 가져가 버리죠? 부장들이 그냥 자기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결제를 올려도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뭐가 명확하니까? 위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서열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비민주적 경영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규칙과 절차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문화가 뭐였어요? 쉬운 말로? 문서. 맞습니다. 문서예요. 성문화된 규약과 절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성문화는 다른 말로 문서화라고도 합니다. 성문화된 규약과 절차. 그래서 규칙과 절차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규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목적 전치 현상. 목적 전치 현상.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병원? 맞아요. 병원 응급실 사례입니다. 병원 응급실 사례. 그래서 병원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응급 환자가 왔는데 뭐부터 하라고 하죠? 접수부터 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는 거죠. 이게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면 평상시에는 운영하는데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 전치 현상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규칙과 절차를 강조한다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뭐가 떨어질까요? 대응은 조금 더 수능적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창의성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지성. 지금 현승이 저한테 교과서 보고 말하는 건 딱 걸렸어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지 그걸 보고 말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면은 창의성, 자율성, 그 다음에 유연성이 떨어져. 사회 변화에 대처를 잘 못한다는 거. 이걸 바꿔 말하면 경직성이 높다라고도 바꿔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특징. 자, 관료제 시스템에 따르면요, 연차가 쌓이면 자동적으로 뭐가 보장되죠?
서열이요. 서열? 약간 비슷한데 좀 달라요. 직급. 맞아, 직급이 승진되는 거, 승진이 보장되고요. 임금의 상승도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1년치가 쌓이면은 점점 자연스럽게 승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여섯 글자. 맞아, 연공서열주의고요. 이 연공서열주의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무사 일주일 일과래요. 머릿속에 성격하는 거 맞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럼 무사안일주의 설명해 보세요. 다시 교과서 찾아야 되나? 무사안일주의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도전했다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자신의 일자리를 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승진이 보장되니까 굳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걸 이제 무사안일주의라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이 관료제랑 대비되는 게, 이 관료제는 효율적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관료제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걸 뭐라 해요? 탈관료. 맞아요. 그거를 이제 탈관료제라고 하고요. 이 탈관료제의 대표 사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트워크제. 네트워크제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내는 거는 팀제입니다. 그냥 이 팀제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되고, 이 팀제 같은 경우는 관료제랑 정확하게 특징이 반대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수능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무제점과 연결지어서 나올 테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죠. 7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게 원래 매년 나오던 주제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 주제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2개에서 3개로 올려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아마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트는 진짜 쉬워요. 그냥 맞추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딱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 실제로는 개인과 사회 중에 뭘 더 강조해요? 사회를 강조합니다. 개인과 사회 중에 사회를 강조한다.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강조한다면 반대로 사회 명목론은 맞아요. 개인을 강조합니다. 사회는 이름뿐이다 해서 사회 명목론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딱 이 8글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는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강조하면 실제론으로 가시고 개인을 강조하면 명목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표현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실제론의 입장에서 사회는 개인의 통합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개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사회의 총합 이상이다는 실제론의 입장일 거고요. 이 문장을 명목론의 입장으로 바꿔본다면은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 이 경우는 사회는 개인보다 더 작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 경우는 이제 개인이 강조한 거기 때문에 명목론의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대표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같은 경우 사회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거시적 관점. 정답. 거시적 관점. 사회를 강조하니까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면, 자, 명목론은 개인을 강조하니까 무슨 관점? 미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이네. 세트맨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제가 실제 수업 때 사례로 소개해드렸던 거는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4강 진출했잖아요. 이 4강 진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실제론과 명목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2002년에 4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2002년이면 그렇게 배고픈 시기는 아닌데 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응원? 응원도 있었죠. 히딩크, 맞아. 거스 히딩크라는 명장이 우리나라를 이끌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짱짱하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들 세대 축구 선수가 아닌데 여러분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누구는 어디 있죠? 황성호. 황선홍부터 나올 줄 몰랐네. 황선홍 선수 있고, 홍명보 있고, 박지성 선수 있고, 안정환 선수도 있고, 이준용 선수도 있고, 맞아요. 우리 학교 출신인 최진철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상철 선수도 있고, 이은재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송종국, 그 다음에
김남일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천수 선수도 있고 뭐 차두리 선수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대 축구 선수가 아닌데도 여러분들 이름을 다 알 법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선수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때 감독의 기량도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선수의 뛰어난 개인 기량으로 우리나라가 상을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순간 이건 무슨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죠? 개인을 강조했으니까 명문원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축구는 개인 스포츠예요, 팀 스포츠예요? 팀 스포츠예요. 아무리 개인의 기량이 뛰어난다고 한들 팀워크가 안 맞고 단합력, 조직력이 떨어지면 상을 진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뛰어난 기량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팀워크, 조직력, 단합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상을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4강 진출의 원인 설명은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론의 관점으로 상황 진출의 원인을 설명했겠네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관련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6월과 9월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주세요. 네, 바로 해설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네요. 자, 각은 무슨 관점이죠? 네, 각은 실제론이에요. 보니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조직력과 팀 전술 훈련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배구라는 건 결국엔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팀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사례로 소개해드린 거의 종목이 축구에서 배구로 바뀌었을 뿐이네요. 그 다음에 을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네, 명목론이죠. 보니까 선수 각자의 실력이 팀 실력을 결정을 한답니다. 개인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개인 기량을 향상을 위한 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경기는 개인이 하는 거라면서 또 개인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명목론인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럼 자, 1번을 봅시다. 실제론의 발전은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대요. 자, 이 문장은 개인을 강조한 거예요? 사회를 강조한 거예요? 개인. 맞아요.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니까 이거는 개인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이건 명목론인데 지금 보기는 실제론을 연결해놨으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자, 2번. 실제로는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대요. 자, 이 문장은 개인을 강조했어요? 사회를 강조했어요? 사회를 강조했으니까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다음에 3번.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대요. 자, 이거는 개인을 강조했어요? 사회를 강조했어요? 맞아, 이거는 사회를 강조했는데 명목론이랑 연결됐으니까 3번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4번. 명목론의 관점은 개인의 능동성보다 사회 규범의 구성성을 중시한대요. 이건 뭘 강조한 거? 사회. 네, 요거는 사회 규범을 강조했으니까 사회를 강조한 거고 실제론인데 명목론을 연결해줬으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 이 두 관점은 모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 사회 제도 개혁을 강조한대요. 이건 뭘 강조한 거죠? 사회 제도 개혁을 강조했으니까 사회를 강조했으니까 5번은 누굴 지우면 돼요? 을을 지으면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이 2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9월 19번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좀 독특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갑은 누굴까요? 갑이 A요. 갑이 말한 A는 뭘까요? 뭐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으셨으면 그냥 대답하셨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얘기하시죠. 맞아요. 명목문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자율적, 능동적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간다. 사회 변화를 개인의 노력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개인의 강조한 명목론이고요. 자, 그럼 B는 뭡니까? 실제론이죠. 개인의 의지를 초월할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를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론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기억. 그러면 명목론은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한대요. 요 보기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단어가 조금 생소한 건데 이거 명목론이야 실제론이에요? 이거는 실제론입니다. 자,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강조한다는 건 사회에 대해서 개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강조한 실제론이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목입니다. 뭐 어려운 표현 아니었고요. 그다음 니은에 보니까 명목론은 사회 문제의 원인은 사회 구조나 제도보다 개인의 의식이나 행위에서 찾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거는 뭘 강조한 거죠? 개인을 강조한 거니까 얘는 누구로? 명목론으로 가야 되는데 니은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을 실제로인데 A가 네, 기억을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집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네, 기억은 틀린 목이고요. 자, 니은은 맞는 목이네요. 제가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시 찍고 싶네요. 그 디귿. 자, 디귿은 사회 전체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답니다. 이건 뭘 강조한 거예요? 네, 사회 전체를 강조했고 전체주의를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사회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론이네요. 그러면은 B가 실제로니까 디귿은 맞는 거기.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리을이 조금 인상적인 복이었어요. 자, 리을의 문장을 보니까 지금 실제론이랑 연결이 지어놨죠. 근데 이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지닌다고 본답니다. 그럼 이 문장은 뭘 강조한 거예요? 사회를 강조했으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실제론에 해당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들어갈 수 없대요. 들어갈 수 없나요? 있어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을은 일단 틀린 복이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가에 이 실제론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라 명문론에 해당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 얘기한 사람이 어때요? 다 을병으로 다 다른 사람이니까 을은 굳이 실제론의 입장을 취할 필요도 없고 명문론의 입장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저라면은 요걸 가지고 함정을 조금 더 어렵게 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8번 주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8번 주제.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메인 테이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8번 주제는 일탈행동이죠. 자, 일탈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사회 규범이나 제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탈행동이라고 하죠. 우리 2학기 수행평가 주제이기도 했어요. 자, 이 일탈행동 이론은 우리 수능에서 총 4가지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이론 명칭이 동일한 이론이 하나 있었어요. 네, 아노미 이론이죠. 이 아노미 이론 같은 경우는 주장한 학자가 달랐는데 누구랑 누가 있었죠? 디르켐이랑 머튼이 있었습니다. 훌륭해요. 그럼 디르켐은 아노미를 뭐라고 정의했죠? 규범의 이제 무규범 상태? 무규범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규범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한대요. 사회가 변하면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규범이 정립이 안 됐다 보니까 우리가 지킬 규범이 없어서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이 없다는 표현이 우리 수능에서는 지문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바꿔서 표현이 될 거고요. 이 바꿔 표현하는 걸 방금 전에 검소 말했던 규범의 부재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규범의 약화 혹은 규범의 혼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범이 없는 상태로 일탈 행동을 설명할 때 우리는 디르켐의 아노미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아프다는 사례를 소개해드렸죠.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보편하게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 그걸 뭐라고 하죠? 네티켓이라는 규범이 정립이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앞으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라고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네티켓이라는 규범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지키게 되니까 일탈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일탈 행동 이론의 입장에서는 원인도 중요하고 이 일탈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디르켐 입장에서 해결책은 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야죠. 규범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의 정립, 이게 바로 해결책이 돼요. 이 해결책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머튼이 말한 아노미 뜻이 달랐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목표가 수단의 괴리는 다른 말로 무슨? 불일치입니다.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 수단과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괴리 상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그럼 어떤 목표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문화적 목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맞아요. 누구나 달성하길 원하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목표예요. 누구나 동의하는 목표란 말이죠. 근데 이 동의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무슨 수단으로? 일탈 행동,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여기서 문화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문화적 목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비정상적
불법적 수단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누구나 동의하는 목표 중엔 이게 있죠. 누구나 뭘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목표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수단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 하죠? 불법적인 뭐 투기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뭐 도둑질이나 강도직 같은 이런 나쁜 행동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수단이 없어서 일탈 행동을 한대요. 그럼 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수단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머튼이 말하는 아노미 이론의 해결책은 제도적 수단의 마련이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누구에게나 충분한 임금을 준다면 그런 일탈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노미 이론을 같이 묶어놨잖아요. 묶어놓은 이유는 이론 명칭이 같아서도 있지만 다른 공통점도 있기 때문이에요. 거시적 관점. 맞아, 이 둘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제가 학습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두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의 하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공통분모를 써놓은 거고요.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론이 남았네요. 뭐랑 뭐가 있죠? 낙인 이론이랑 낙인 이론이랑 차교 이론. 자, 낙인 이론과 차교 이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일탈 행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1차적인 맞아,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을 합니다. 자, 1차적 일탈은 뭐였어요? 우연히 맞아, 우연이나 호기심에 의해서 하게 된 우발적 일탈을 1차적 일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해버려? 낙인을 찍는 거예요. 문제하라고 양아치라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낙인을 찍고 이게 문제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 수능에서는 요즘에 차별적 제재라는 표현도 쓰게 돼요.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맞아요, 반항심. 삐뚤어진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수능적 표현으로 바꾸면 좀 말이 길어요.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 맞아요. 부정적 자아 정체성.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이해해주지 않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오케이, 어차피 낙인 찍힌 거 내 이지도 막 함부로 막 살 거 하면서 막 반복적으로 일탈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낙인 이론은 이처럼 일탈자로 규정되어지는 뭐에 주목을 해요? 맞아요. 과정에 주목을 하고요. 이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이니까 2차적 일탈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2차적 일탈도요, 낙인을 찍어야지만 2차적 일탈로 이어지고 낙인을 찍지 않으면은 2차적 일탈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 말은 같은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건 일탈의 무슨 성? 상대성. 맞아요. 일탈의 상대성에 주목한 이론이고요. 이건 또 바꿔 말하면 일탈을 규정하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객관적 기준. 맞아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낙인 이론의 대표 표현이 되겠네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낙인 이론 입장에서 한번 해결책을 떠올려 볼까요? 일단 뭘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맞아요. 낙인을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중한 낙인. 이건 사실 해결하기보다는 예방책에 가깝겠죠. 신중한 낙인, 함부로 낙인을 찍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낙인이 찍혀서 부정적 자아가 생겼어요. 삐뚤어진 반항심이 생겼다면 이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죠. 그래서 치료 프로그램의 실. 이런 게 이제 해결책 혹은 예방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은 차교 이론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 친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맞아, 일탈 행동을 학습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일탈 행동을 한다는 게 차교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해드리는 게 1차 집단과 공거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표현을 했죠. 이 친구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1차 집단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롤모델로 삼는 이 중거 집단, 이들은 나한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한 사람들 혹은 중거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타 행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타 행동을 배우기 위해선 이들과의 일정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또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 접촉,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게 차별적 교조 이론의 키워드가 되고,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탈 행동을 학습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습득했기 때문에 이탈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탈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뭐까지 배운다고 봐요? 같이. 맞아, 정당화하는 가치까지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소개해드렸던 건 제가 처음 야동 봤던 사례를 소개해드렸었죠. 저한테 이제 진호라는 몇 년이야? 이제 28년 지기가 있거든요. 엄청 오래된 친구네요. 네, 되게 오래됐죠. 이 친구와 집에 항상 놀러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진호가 저를 이렇게 은밀하게 부르면서 현아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방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데 하고 들어갔더니 진호가 컴퓨터에 켜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주소가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www.j6.com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맨 여성분이 옷을 홀딱 벗고 나체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전 여성의 나체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좋아했던 게 아니라 뭔가 거부감이 들었어요. 약간 불쾌하고 왜 옷을 안 입고 있지 하면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진에서 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예, 시선이 이렇게 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집에 가는데 계속 기억이 남길래 집에 가서 또 j6.com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또 봤는데 그날 전 이제 저희 누나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새 창 열기 컨트롤 O를 몰라가지고 그냥 인터넷 주소창에다 그냥 정직하게 j6.com을 쳐버려가지고,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막 엄청 혼나가지고, 누나가 좀 센스 있게 그런 거 좀 숨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숨겨줘가지고 엄청 혼나고, 뭔지도 몰랐는데 이런 거 안 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넘어갔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제가 또 진호네 집에 놀러 갔어요. 진호가 또 저한테 좋은 거를 소개시켜주겠다면서 저를 또 부른 거죠. 그래서 뭔데 하고 갔는데 이번에 진호가 숨겨진 직박구리 폴더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동영상을 하나 클릭을 했더니 남녀가 옷을 홀딱 벗고 뭔가 격정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 동영상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이런 신세계가 있나 하면서 한동안 심취해서 그 영상에 빠져 살았었는데, 이 야동을 보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일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배운 거를 이제 이 사례에 녹인 거고, 이 진호는 저한테 1차 집단이자 중거 집단이 됐어요. 친밀한 친구니까 1차 집단이고, 제가 이 진호를 롤모델로 많이 삼았거든요. 지금 이 사례만 보면 배울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이 친구는 무려 일단은 포항공대를 나왔고, 그 포항공대에서도 물리학과 를 나와서 박사과정을 받는데, 그 포항공대에서도 박사과정을 받는 친구들은 보통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진호는 그 박사과정을 2년 만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배울 점이 많아서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진호한테 이렇게 배워서 야동을 보게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야동을 보면서 저는 죄책감에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해서 진호를 찾아가가지고, 준아 나 이런 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상담을 했더니 진호가 뭐라 그랬냐면은 현우야 혹시 죄책감을 많이 느끼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죄책감 별로 느낄 필요 없다고. 어차피 우리 나이의 또래 친구들이라면은 여기서 다 야동을 보고 있다고. 저기서 이렇게 점장 빼고 있는 재범이도 야동을 보고 있고, 민석이도 보고 있고, 준호도 보고 있고, 현승이도 보고 있고, 범수도 보고 있고, 동혁이도 보고 있고, 현석이도 보고 있고, 누구나 다 야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종환이도 당연히 보고 있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 그냥 마음껏 봐 하면서 저의 이 일탈 행동을 정당한 뭐까지 알려줬어요? 가치까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적 교제론 일탈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가치까지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해결책은 뭘까요? 누구와 관계를 끊으면 돼요? 친구. 중고 집단 친구? 그거 약간 적합하지 않죠? 맞아요. 일탈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수능적 표현으로 비정상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비정상 집단과의 교류 차단.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 되고요.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를 늘리면 될까요? 정상연한. 맞아요. 착한 사람들. 정상 집단과의 교류 확대. 요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착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좋은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제가 이 둘도 묶어놨네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겠죠. 맞아. 얘네들은 미시적 관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론 중에 무슨 이론의 하위 이론? 네, 상상론의 하위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재밌게도 낙인이론은 이런 개인의 낙인 행위를 가지고 설명할 땐 미시적 관점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낙인이론은 미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능에서는 미시적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문맥에 맞춰서 또 해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 일탈행동 파트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6월, 9월 9번과 14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요 이론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이랑 상관없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좀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한번 봅시다. 교사는 이 자료를 나타낸 A의 사례를 일탈 이론으로 활용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고요. 값을 보니까 A라는 일단은 차별적 교재이론, 값은 차교 이론을 아예 선택을 했네요. 이 이론의 입장에서는 선배들과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일탈의 원인을 가해에서 비롯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차교 이론의 입장에서 원인은 뭔가요? 일탈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행동을 뭐 했기 때문에? 학습, 습득했기 때문이죠. 근데 1번에 보니까 A 행동에 대한 차별적 제재라고 나와 있어요. 차별적 제재는? 맞아요. 낙인 이론이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이어서 보니까 이 을은 값과는 다른 이론에 적용해서 A의 일탈행동을 설명해 보겠답니다. 근데 친구들이 A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래요. 그러면 A의 일탈 요인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이론인지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보니까 이 상호작용 측면으로 뭔가 설명하는 것 같다라는 약간 뉘앙스만 우리가 발견을 했네요. 자, 이랬을 때 나를 보니까 2번 보기를 보니까 원하는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누구 이론이죠?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머튼의 아노미인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차교 이론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교사의 말을 보면 이 값을 모두 잘 설명했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A 일탈이 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모두 동일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공통 분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하시면 되고 3번을 보니까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라고 나왔네요. 이건 누구였어요? 디르켐. 맞아요. 이건 디르켐인데 디르켐이랑 차교 이론 역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4번을 보니까 다의 일탈의 우호적인 가치관의 학습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게 갑이론과 을 이론의 공통 분모인가요? 이건 공통 분모가 아니라 누구만 해당됩니까? 맞아, 이건 차교 이론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였고 5번을 보니까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자, 이게 이 공통 분모인 가에 들어갈 수 있대요. 자, 낙인 이론과 차교 이론의 공통 분모가 뭐라고요? 상상론의 하위 이론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호작용 가지고 미시적 관점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능은 미시적 관점으로 내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낙인 이론이 사회적 낙인으로 가는 순간 거시적 관점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푸는 맛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이 가이론으로 범죄 행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나왔는데 A부터 D 집단 모두 T년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네요. 자, 여기서 가이론을 보면 B 집단은 2차적 일탈자로 볼 수 있답니다. 자, 보니까 B 집단은 뭘 했어요? 자, T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금 뭘 받았죠? 공식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공식적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뭘 찍혔다는 거예요? 맞아. 낙인을 찍혔다는 겁니다. 자, 낙인을 찍히고 T 플러스 1년에 다시 뭘 했죠? 범죄를 또 저질렀네요. 자, 낙인 이론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낙인을 두 가지로 나누죠.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나누는데 여기서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이 뭐였어요? 사람들의 낙인, 이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면? 부정적 자아 정체성. 이게
이게 생겨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2차적 일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분들은 T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받아서 낙인이 찍히고 이를 인해 자신의 의지로 다시 반복적으로 일탈을 한 겁니다. 이 비집단은 2차적 일탈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 자, 니은해 봅시다. 이 D집단 같은 경우는 가이론에 반박하는 사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가위로 뭔지 아, 가이론이 뭔지 낙인입니다. 이미 여기 나왔잖아요. 아, 제가 이걸 낙인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나요? 이 공식적인 처벌을 통해서 이게 낙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일탈행동을 가이론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고, 이 과정 자체가 낙인의 과정을 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낙인 이론입니다. 네, 이걸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가이론은 낙인 이론이야. 자, 이 낙인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 맞나요? 맞아요. 왜 맞죠? 낙인이 범죄를 낙인을 저질렀는데 네, 이 디지타 같은 경우는 T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낙인이 찍혔어요. 공식적인 처벌을 저질렀는데 T 플러스 1년에 뭘 하지 않았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즉 2차적 일탈로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니은 같은 경우는 낙인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이 D집단이 A집단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아닌 것 같아요. 만들 것 같아요. A집단이 되면 이 보기는 맞는 보기일까요? 틀린 보기일까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아예 낙인을 안 찍혔지. 낙인이 안 찍어지니까. 맞아. 요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A집단도 맞는 편이네요. 자, A집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T년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뭐가 안 찍혔어요? 낙인이 안 찍혔는데 또 T 플러스 1년에 뭘 한 거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요. 즉 이거는 낙인이 찍히지 않은 상습적 일탈자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낙인 이론에 따르면 2차적 일탈로 가기 위해서 무조건 뭐가 찍혀야 돼요? 낙인이 찍혀야 되는데 이들은 낙인이 찍히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요 A 집단도 이제 낙인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요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 정답은 기억은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디귿을 봅시다. 가이론에 따르면 A 집단은 B 집단과 달리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한 집단이래요. 이 내면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다? 부정적 자아가 생겨난 거고, 부정적 자아가 생겨난 건 A 집단이 아니라 B 집단이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A, B가 바뀌어서 답이 될 수 없고요. 리을을 보면은 가이론의 일탈자 C 집단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이 일탈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본답니다. 자, 여기서 C 집단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구분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사실 A, B, C, D 집단이 여기 조건을 보면 T년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이 T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해설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확실히 이들이 T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단정 짓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T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분들은 어떤 집단이 되는 거예요? 낙인도 안 시켰고 T년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T 플러스 1년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이러면 이제 정상 집단이죠. 그럼 만약에 이 C 집단이 정상 집단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 빈도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라는 건 누구죠? 네, 요거는 이제 차교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평가원의 의도는 이 C 집단의 정상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C 집단이 T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실 이 C 집단은 정상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조금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건이 좀 구분됐으면 더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추측건대 의도는 아마 평가원의 의도는 C 집단이 정상 집단을 의도하고 낸 문제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신다면 일탈행동 파트도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끝나 수고 많으셨습니다.